네, 안녕하세요. 네, 11시가 되었네요. 네, 오늘 6월 이제 중순이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뉴트라이트, 지금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있고, 6월, 7월 뉴트라이트 프로모션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내용들을 같이 함께, 센트라 리더님들께 또 이제 좋은 정보들을 함께 하실 우리 송세영 강사님, 네,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통화 중이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 있는 줄 알고, 김영성 컨설턴트님이 전화를 주셨네요. 아까부터 들어가 있었는데. 네, 들어와 있었습니다. 화면 공유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료 공유되셨죠? 네, 다 보이시죠? 네, 건강한 여름을 위한 뉴트라이트의 제안, 이스트비 프로모션, 마이랩 3주년 프로모션이 이제 7월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6월인데 지금 벌써 날씨가 덥잖아요. 그쵸? 더웠다가 비가 왔다가 막 계속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정말 사무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이제 리더님들께 여름철 우리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지 7월 프로모션에 앞서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맞닥뜨려야 될 여름에 대한 부분들 조금 알고 맞닥뜨리면 조금 준비가 되겠죠. 그쵸? 올 여름 어떨 것 같으세요? 올 여름은 더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름은 우리 일반적으로 덥죠. 그런데 이전보다 더 더울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강수량적인 측면이 기상청 이제 전망을 지금 좀 보고 있는데 비슷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특이점이 있어요. 우리 요즘 비가 어떻게 오죠? 비가 그냥 장마처럼 하루 종일 쭉 이렇게 오나요? 갑자기 비가 와요. 맑은 하늘에 갑자기 막 비가 확 쏟아졌다가 비가 그쳤다가 밤에 막 비가 왔다가 돌발성 폭우라고 하죠.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날씨라기보다는 정말 동남아에서 경험하셨던 이런 날씨를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이게 사실 기후가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상청의 전망, 그리고 여기 이제 전문가의 의견이죠. 김혜동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좀 꽤 유명하신가 봐요. 날씨 전망을 찾아봤더니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 지금 돌발성 폭우가 강해질 거다. 여름 더위가 굉장히 장기간 지속될 거다.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가을까지 사실 더울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전망을 해주셨고, 이런 기상청이나 전문가의 전망 말고도요, 어, 우리 바로 아주 가까운 과거죠. 작년을 조금 한번 돌이켜보면 작년 날씨의 특징은 뭐냐면 열대야 일수가 최장기간 지속된 한 해였어요. 열대야가 24.5일 동안 지속됐거든요.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거죠. 한 달 동안 거의. 그래서 아마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름 더운데 그 여름 중에서도 여름에 정말 한복판, 우리 흔히들 삼복지간이라고 이야기하죠. 초복, 중복, 말복. 7월에 초복, 중복 이 두 가지가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 날짜를 보시면 여기 리더님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죠? 아, 이때 뭘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왜냐면은 날씨가 더우니까 내 몸이 너무 힘들고, 이게 좀 뭐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양식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라고 할 정도로 내 몸만 무거운 게 아니라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라고 하면서 뭘 찾으시냐면 보양식을 찾아요. 이 보양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정의는 건강을 보충하기 위해서, 양기를 더해주기 위해서 먹는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음식이 떠오르시죠? 뭐 떠올리실 것도 없죠. 여기 지금 딱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삼계탕, 혹은 나 삼계탕이 싫어. 그러면은 뭐 고기, 뭐 장어를 구워 먹는다거나 뭐 이런 어떤 좀 기름기 있는 고단백 음식들을 떠올리시죠. 그쵸? 몸보신은 역시 고기가 최고다. 기름기 있는 게 최고다. 근데 제가 역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함께 하시는 많은 리더님들, 고기가 부족하신가요? 지금 아직까지도 난 너무 적게 먹는다. 고기를 더 먹어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표 메뉴 중에 하나인 삼계탕을 지금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빨갛게 막 상향으로 화살표가 굉장히 많죠. 뭐가 많다고요? 나트륨이 많고요.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우리 흔히들 고기가 부족하냐고 여쭤봤을 때는 선뜻 나 안 부족하다 혹은 뭐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는 조금 좀 약간 중립적인 입장이셨을 텐데 혹시 나트륨이 부족하신가요? 혹은 콜레스테롤이 부족하신가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나는 안 부족해요.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이 삼계탕, 나트륨과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조금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그래프를 띄워서 보여드렸는데 삼계탕 한 그릇의 열량이 얼만큼이라고요? 보이시죠? 믿겨지지 않죠? 1227칼로리예요. 삼겹살 어우, 한 더워. 그릇에, 네, 더우시죠? 그죠? 삼겹살 1인분의 칼로리는 1227칼로리.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막 뚫어서 넘어서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누가 넘어가냐면 나트륨하고 콜레스테롤. 우리 삼계탕 먹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깍두기랑 마늘종 이렇게 고추장에 버무린 거 주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닭살을 찢어서 그냥 드시나요? 소금 찍어 드시죠. 이미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데 소금을 익스트라로 굉장히 많이 먹는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금 찍어 먹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양이니까 이거 국물까지 다 먹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트륨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조절하셔야 되냐면 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징적으로 겉껍데기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몰려 있거든요. 껍데기는 안 드셔야 돼요. 그러면 뭘 먹으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그래야 된다. 왜? 열량이 꽤 높아요. 나트륨도 꽤 많고요. 콜레스테롤도 많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삼계탕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껍데기는 먹지 말자. 아예 사실 뭐 국물에 이제 우러나라고 막 다 닭을 통째로 넣는데 그 껍질은 좀 벗겨서 삼계탕을 끓이는 게 집에서는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 그럼 열량을 줄일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보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래도 칼로리가 몇 칼로리다? 1084칼로리예요. 여전히 높아요. 여전히 높다. 그리고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제 국물을 되도록이면 조금 남기고 소금을 찍어 먹지 않고 깍두기, 마늘종 무침 이게 아니라 샐러드 같은 걸 먹어라. 정말 내가 조금 그냥 닭을 그냥 먹는 거는 내가 그렇게 못 먹겠다라고 한다면 간장에다가 식초 넣어갖고 하는 약간 좀 묽은 형태의 그런, 장에 찍어 드시는 거. 새큼한 이런 식초의 맛과 간장의 좀 그래도 물에 희석된 그 맛을 느끼시는, 소금을 직접 찍으면 생각보다 나트륨 섭취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절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우리 본질적인 걸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이미 단백질, 육류 단백질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딸려오는 지방과 콜레스테롤 혹은 음식의 조리 형태의 이 나트륨의 과다 섭취로부터 이 삼계탕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또 이렇게 또 다른 메뉴를 제공하기도 하잖아요. 어른들은 삼계탕인데 너 삼계탕 싫어? 그러면 치킨이라도 먹어. 이렇게. 치킨은 더 심각하죠. 그쵸? 치킨은 껍데기가 사실 메인이잖아요. 껍데기를 게다가 또 다시 기름에 튀겼는데 기름이 잘 스미도록 밀가루를 입혀서 튀겼기 때문에 지방의 섭취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요. 또 닭 그 자체를 염지했죠. 그쵸? 무맛의 통닭을 뭐 튀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맛이 없잖아요. 굉장히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게 필요 없다. 왜? 우리 이미 많이 먹고 있으니까. 뭐를? 육류를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그 육류는 단백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하얀 부분 요거 뭘까요? 요거 지방이에요. 그렇죠. 육류, 우리가 좋아하는 육류, 삼겹살, 갈비, 곱창 같은 경우에는 지방과 단백질이 거의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육류는 사실은 거기서부터 좀 자유롭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과거보다 얼마나 많이 먹고 있냐면 아주 이전에 뭐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 1998년 대비 2018년의 비교 데이터가 있어서 좀 보여드리면 거의 2배 가까이 먹고 있어요. 아주 가까운 과거지만 우리의 어떤 육류 소비가 늘었다. 그럼 옛날 사람들은 도대체 왜 삼계탕이나 이런 보신탕 이런 거를 여름에 먹었어야 했을까요? 정말 먹을 일이 없었거든요. 정말 지방과 콜레스테롤도 부족했거든요. 너무너무 안 먹다 보니까. 실제 이 지방과 콜레스테롤, 특히나 이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사실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내가 음식으로 먹지 않아도 알고 계시죠? 간에서 합성을 해요. 근데 간에서 합성을 하는데 뭐가 많이 들어오면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오면 합성이 촉진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의 식이 섭취도 적고 간에서의 합성도 낮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이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 가지 호르몬을 만들고 세포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걔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 걔가 필요했다. 근데 지금은 어떻다? 지금은 사실은 필요 없죠. 너무 이미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순수한 형태의 지방도 너무너무 많이 먹습니다. 나 막 기름 떠먹지 않는데요. 뭐 튀긴 음식도 이제는 되도록이면 안 먹으려고 하는데요. 그런 거 말고도 숨어 있는 지방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 요즘 숨어 있는 지방 어디 많이 들어있을까요? 과자나 빵류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탄수화물이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걔를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유탕 처리하거나 막 버터 같은 거 엄청 넣거든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소금빵은 소금으로 만든 빵일까요?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소금은 위에 몇 개만 좀 뿌려져 있고, 소금빵 또 뜯어보면 속이 뻥 비어 있어요. 그래서 어머 얘는 뭐야 다 비어 있잖아. 그게 왜 비어 있냐면 그 안에 버터를 넣잖아요. 버터를 정말 여기 보여드리는 그 양만큼 큰 뭉탱이를 넣어요. 그래갖고 걔가 이제 구워지면서 녹아서 다 사라지는 걸까요? 빵에 다 스미겠죠. 그래서 아주 고소한 이런 어떤 풍미를 주지만 지방의 함량을 사실은 이거 지방식품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먹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음식들이다라는 것.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그 트렌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 관련 데이터에도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요한 건강 문제. 계속 매년 나오는 주제거든요. 뭐냐면 고콜레스테롤 혈증이에요. 혈중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은 거죠. 과거에는 정말 부족해서 얘를 보양식으로 먹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 말을 막 헛소리를 하고 있네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혈관벽에 침착되고 유리지방산의 형태로 혈액에 너무 많이 떠다니는 게 문제예요. 혈중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떠다니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혈액에 녹아서 떠다니는 거잖아요. 맑은 물이 아니라 여기 무언가 지방이 많이 녹아서 흘러다닌다. 이러면은 어떨까요? 얘가 잘 흐르는데 방해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 아주 맑은 시냇물은 졸졸졸 잘 흐르는데 부유물이 많은 이런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흔히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유속이 느려지고 유속이 느려짐에 의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침전물이 바닥에 쌓이게 되거든요. 물이 혼탁해지고 막 이끼가 끼고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중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그냥 단순히 얘가 흘러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벽에 침착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뭐 최종적인 문제는 옆쪽에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인데 굉장히 고전적인 논문이죠. 근데 이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이 심혈관 건강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여줘요. 혈중의 콜레스테롤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심장 질환으로 인한 10년 이내의 사망률이 굉장히 비례적으로 증가하잖아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진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주의를 하는 그 길이 뭐라고요? 너무 많이 먹는 거 좀 줄여야 돼요. 식이로부터 섭취하는 콜레스테롤 줄이고. 포화지방. 이건 뭐죠? 실온에 뒀을 때 굳은 상태의 지방. 육류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버터, 마가린 이런 것도 포화지방이죠. 그런 것들의 섭취를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줄여야 되는 게 있는가 하면 더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왜 더 먹어야 되냐면 안 먹으니까. 과거에 비해서 안 먹거든요. 채소 과일을 안 먹어요. 많이 줄었어요. 나 김치 먹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사실은 뭐 김치를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리고 또 김치 그 자체로 뭐 배추김치, 뭐 갓김치, 깍두기, 파김치 뭐 여러 가지 지금 김치 나올 텐데 얘는 염장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많은 양 먹기 위해서는 또 뭐도 많이 먹어야 되냐면 밥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열량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이미 문제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순수한 형태의 채소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된다. 왜? 굉장히 재미있는 데이터예요. 너무 많이 먹는 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부족한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요. 지용성 비타민인 대표 주자인 비타민 A, 수용성 비타민의 대표 주자 비타민 C, 미네랄인 칼슘, 요거를 평균 필요량 미만으로 섭취하는 그 현황이 굉장히 높잖아요. 거의 막 70%다. 이게 믿겨지지 않는 데이터죠. 근데 그 믿겨지지 않는 데이터의 이유를 뭐 잘못된 식습관으로도 꼽을 수 있지만 요즘은 뭐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걸 많이 이야기해요. 초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이 초가공식품을 어, 이전만 하더라도 어린이 교육을 할 때 좀 많이 강조했어요. 이 초가공식품은 뭐냐면 울트라 프로세스 푸드. 아주 가공 처리가 많이 된 거죠.
봉지를 뜯고 뚜껑을 열고 물을 붓고 혹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그냥 바로 먹는 이런 음식들이 바로 울트라 프로세스 푸드, 초가공식품인데 일단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미국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성인의 전체 열량 섭취 가운데 몇 퍼센트가? 57%가. 믿겨지지가 않죠. 57%를 초가공식품으로 먹는데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67% 거의 70%를 초가공식품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걔네들은 그렇게 먹으니까 그렇게 살이 뒤룩뒤룩 찌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안 먹을까요? 우리나라도 만만치가 않은 것을 오늘 그 데이터로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이들에 있어서의 초가공식품은 앞서 이야기했던 과자, 라면, 빵, 뭐 음료, 사탕, 초콜릿 이런 거거든요. 봉지 뜯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어른들은 안 먹을까요? 어른들은 아이들보다는 요 과자, 라면, 빵, 음료 뭐 이런 거 좀 덜 먹는데 어른들을 위한 초가공식품이 있어요. 이걸 초가공식품 이거라고 생각 안 해보셨을 텐데요. 아이들에게 콜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른들에게는 술이 있어요. 소주, 맥주. 얘도 초가공 식품이에요. 뚜껑 열고 바로 드시면 되잖아요. 빵, 뭐, 아이들 먹지만 어른들 많이 드시고, 떡 많이 드시고, 또 여기 초가공 식품으로 포함된 게 뭐냐면 믹스 커피예요. 믹스커피. 뜨끔하신 분 있으시죠? 뜨끔하신 분. 믹스커피. 그리고 이제 소화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혼자 밥을 먹다 보니까, 이제 밥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반찬 차려 먹는 게 번거롭다 보니까, 후루룩 국수 삶아서 드시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 국수 자체도, 사실은 내가 무언가 조리를 하긴 하지만, 걔 자체도 초가공 식품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의 초가공 식품 이렇다라고 좀 보여드리면서 재미있는 자료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초가공 식품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에 노출된다. 지방간, 이상지질혈증, 인슐린 저항성. 예전에는 성인병의 카테고리로 들어갔던 것들이 지금 아이들도 다 걸리거든요. 왜냐면 초가공 식품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이런 문제에 노출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이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 좀 생각해보지 않았던 소주나 믹스커피 이런 것도 초가공 식품이야? 그런 것들을 얼마나 드시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미국 57% 먹는다고 보여드렸죠. 그쵸? 놀라셨을 텐데, 우리나라도 어떻다?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다. 국내 현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연구한 조사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걸 연령대별로 쪼갰어요. 첫 번째, 미들에이지입니다. 40세에서 64세까지의 사람들이 많이 섭취하는 초가공식품 5가지를 정리해 놨거든요. 넘버 원 순위는 뭐죠? 소주예요, 소주. 소주입니다. 소주가 14.2%. 내가 섭취하는 전체 열량 가운데 14.2%를 소주로 섭취해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남성 리더님들은 어머, 저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열량이 적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일까요? 이 소주 한 병은 물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열량이 제로가 아니고요. 소주 한 병의 열량은 600칼로리 정도가 돼요. 600칼로리면 얼마냐면 밥 두 공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주 반 병은 밥 한 공기, 반 병은 밥 한 공기예요. 그래서 뭐 식사하시면서 반주로 나 밥 살찌니까 안 먹어라고 하면서 밥은 남기시면서 반주로 소주 반 병을 드신다. 그냥 밥 드시는 게 훨씬 나아요. 열량이 그게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 소주 두 번째 올더 에이지입니다. 65세에서 74세까지의 그 초가공식품 중에 넘버원 순위를 차지하는 건 이제 국수예요. 소주가 순위로 밀렸어요. 이제 술이 좀 잘 안 받기 시작을 하죠. 난 이제 줄여야 되겠어. 라고 해서 술을 줄이셨는데 그 대신 밥 먹는 거 번거로워서 이제 국수 후루룩 말아서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국수가 차지하는 열량이 16.36%. 맨 아래쪽에 이제 더 올더 에이지는 눈물이 나죠. 그렇죠? 올더 에이지 75세 이상. 그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초가공 식품의 넘버원은 뭐냐면 믹스커피예요. 이 믹스커피가 차지하는 열량이 얼마냐면 13.4%입니다. 거의 15%. 그래서 이런 모든 초가공 식품들의 상위 5종의 열량, 칼로리 기여도를 다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나라도 어떻다? 만만치 않다. 전체 연령 가운데 50%를 소주, 국수, 빵, 믹스커피, 라면으로 드세요. 근데 이런 음식들에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나요? 별로 안 들어있어요. 내가 먹는 나에게 힘을 주는 에너지 급원의 절반을 정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정말 별로 좋지 않은 음식, 흔히들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힘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이유를 우리가 어떤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를 공급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채워야 한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 여름철 건강관리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평생을 위한 평생 건강관리이기도 하죠. 적절한 비타민을 섭취를 해라. 비타민과 미네랄.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잘 먹지 않는 채소 과일을 좀 충분히 좀 채우자. 그리고 우리가 삼복지간에 선택하는 삼계탕, 이게 정말, 정말 보양이 될 것이냐. 어떤 면에서 보면 고기 많이 먹는 거 조금 섭취를 줄이고, 채소 과일로 더 채운다거나 혹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먹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 깨끗하고 좋은 물, 충분히 채우는 거. 이게 사실은 보양식을 더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여름철 건강 관리가 될 수 있다. 식사는 가볍게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또 햇볕이 너무 쨍쨍 내리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이제 운동해야지. 이거 아니죠. 그쵸? 햇볕이 너무 쨍쨍 내리칠 때는 피하는 것도 여름철 건강 관리의 하나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평소보다 안 먹기 때문에 채워야 되는 거, 채소 과일이에요. 이 여름철은 그 어떤 계절보다도 채소 과일 드시기 굉장히 좋잖아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신선한 형태로 더 많이 드시도록 노력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노력의 그 필요는 뭐냐면, 우리 날씨 더우면 사람들은 선풍기를 쐬러 혹은 에어컨 바람이 있는 실내로 도망가거나 혹은 뭐 모자를 쓰거나 양산을 쓰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피할 수 있는데 식물은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해충이나 가뭄이나 과도한 햇빛이나 뭐 이런 어떤 조건에 그냥 정말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는데 그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특정한 물질을 만들면서 그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람이 섭취했을 때 건강에 이로운 점이 많더라. 이게 바로 우리가 채소 과일을 먹어야 되는 사실은 이유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타민. 우리 비타민은 먹어야 되는 거는 이제 아주 어린 꼬맹이도 다 알고 있어요. 항산화적인 측면, 뼈 건강적인 측면, 뭐 피부의 건강이나 성장적인 측면에서 비타민이 정말 핵심이다. 라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비타민 B군을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이 비타민 B군은 한 종류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군으로 묶어서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B군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는 에너지 활성화, 그 에너지 활성화로 그냥 뭉뚱그려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비타민 B1 그 안을 조금 더 자세하게 면밀하게 좀 파헤쳐 보면 에너지 활성화적인 측면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비타민 B군 중에 첫 번째입니다. 비타민 B1인 티아민이에요. 티아민. 이 티아민은 탄수화물 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주요 열량 공급원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내는데 이 티아민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쵸? 힘을 내는데 도움을 준다. 근데 이 티아민 힘을 내는데 도움을 주는데 간혹 가다가 이 티아민이 부족하면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 우리가 간헐적으로 조금 경험하게 돼요. 티아민이 언제 부족하게 되냐? 이 비타민 B군 중에 하나인 이 티아민은 수용성이죠. 그쵸. 비타민 B군은 모두 수용성이기 때문에 간에 일부 저장이 되어 있어요. 아주 많은 양 저장할 수는 없고요. 소량 간이 저장을 하고 있는데 간에 부담이 됐을 때, 간이 해야 될 일이 많을 때, 어떨 때일까요? 우리가 막 집중적으로 막 뭐를 부어라 마셔라 할 때, 특히나 술을 많이 과음을 했을 때, 그 다음날 이 비타민 B군의 결핍으로 인한 현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떤 현상에 시달리게 되냐면 내 몸을 일으킬 힘이 없는 현상. 분명 좀 다른 결이에요. 숙취로 인해서 머리가 아픈 것도 있지만요. 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어떤 현상을 아마 과음을 좀 주로 즐겨 하시는 리더님은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로 술을 많이 드시지 않으니까는 이렇게 어쩌다 한번 과음하시면 그 다음날 더 예민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 현상, 전날 막 부어라 마셔라 한 이런 알코올이 간에 소량 저장되어 있던 비타민 B군을 파괴시키고요. 또 우리가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면서 그 비타민 B군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무언가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소화라는 개념이고요. 또 얘가 에너지를 내 몸 안에서 낸다, 활용된다라는 측면은 대사거든요. 이 소화와 대사는 전혀 다른 개념인 거 알고 계시죠? 이 소화는 먹은 음식을 잘게 쪼개서 내가 입으로 넣은 음식을 몸속으로 넣어주는 개념을 소화라고 한다면, 그럼 몸속으로 영양소가 들어오면 무조건 다 쓰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얘가 에너지 회로를 돌아서
에너지로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전환되는 과정을 또 대사라고 해요. 나의 몸 안에 들어온 것들이 무언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내 몸 안에 어떤 생리 활성 기능을 하는데 활용이 되는 이런 부분의 대사, 그 부분을 대사라고 하는데 이 비타민 B1인 티아민이 그때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많이 먹어도 그리고 술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주 한 병이 밥 두 공기, 삼겹살도 1인분 200g 먹으면 예전에도 계산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지만 삼겹살에 200g 중에 100g은 수분으로 날려버리고 50g, 50g을 각각 계산하면 50g은 지방이죠? 50 곱하기 9kcal 곱하면 450칼로리, 50 곱하기 단백질을 4kcal 곱하면 200이죠. 그러면 얼추 계산해도 삼겹살 1인분의 칼로리가 650칼로리잖아요. 소주 한 병 600칼로리, 삼겹살 1인분 650칼로리, 두 개 더하면 1250. 아무것도 안 먹고 소주에다가 삼겹살 1인분만 딱 부어 드셔도 저녁 한 끼의 열량이 125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소주를 한 병 더 먹고 삼겹살을 1인분 더 시켜 드시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2400칼로리, 3000칼로리 섭취하는 게 가능해요. 술을 과음하시게 되면. 근데 그 다음날 어떻죠? 손가락 들 힘이 하나가 없죠. 바로 에너지가 내가 섭취한 그 열량이 에너지화 되는 그 경로가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비타민 B1의 결핍으로 인해서. 그래서 좀 지리하게 길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비타민 B1인 티아민의 만성적인 결핍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근무력증이에요.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 근무력증에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비타민 B군 중에 또 재미있는 비타민 B군이 있는데요. 바로 비오틴입니다. 탄단지 대사에 필요하고요. 얘는 또 굉장히 특징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너지 활성화적인 측면 이외에 피부와 모발, 손톱 건강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피부염이나 결막염이나 탈모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른 결의 역할을 비오틴이 하는구나 라는 거 아실 수가 있죠. 제가 이렇게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러면 이거 비타민 B군 이름도 어려운 티아민, 뭐 비오틴, 리보플라빈을 다 외우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하는 이유는 뭘까요? 비타민 B군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몸 안에 꼭 필요한 기능들을 담당을 하는구나.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충분히 내가 섭취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겠구나. 내가 비타민 B군이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모두 다 부족함 없이 하기 위해서는 부족하게 섭취하는 것보다는 더 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구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비타민 B군의 내용들을 좀 설명드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다른 비타민은 바로 비타민 B2인 리보플라빈입니다. 이 리보플라빈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해요. 뭐 상산화 기능, 인지 능력, 태화 예방, 여러 가지 다양한 도움을 주는데요. 이 리보플라빈은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리더님이 아마 한 번쯤은 이 리보플라빈의 결핍을 한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결핍? 어렸을 때 우리 이런 경험 있죠? 입이 커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입이 커지는 거. 입 양쪽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너무 쓰리고 아파. 그래서 이제 어른들에게, 엄마에게, 엄마 여기 입가가 아파. 그러면 엄마는 예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몸이 자라면서 얼굴도 커지고 입도 커지는 거야.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입이 커지는 현상이 아니다. 리보플라빈의 부족이에요. 부각염, 구순염, 또 얘가 심해지면 설염, 혀끝이 갈라지면서 아픈 이런 현상까지도 이 리보플라빈의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다른 결의 기능이죠. 나이아신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대사에 도움을 주고요. 여러 가지 주요한 몸의 호르몬 합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제 얘가 부족하면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을 텐데 우울증이나 두통, 피로 등을 느끼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판토텐산 같은 경우에는 얘는 비타민 B군이지만 산화적 스트레스 방지에 좀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또 얘가 아주 만성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이게 뭔가 혈액순환적인 측면은 아니지만 손발저림을 경험하실 수가 있대요. 파토텐산, 비타민 B5의 결핍. 마지막은 이제 피리독신입니다. 비타민 B6예요. 얘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호모시스테인 대사. 혈액을 끈끈하게 만드는 성분이잖아요. 이 호모시스테인을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문제가 없는 물질로 바꿔주는 역할을 비타민 B6가 하고 있고요. 근데 이 피리독신의 결핍 현상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써 있어요. 빈혈이 써 있잖아요. 빈혈. 무슨 빈혈일까요? 이 빈혈은 좀 긴 이름의 빈혈이에요. 철분 결핍성 빈혈이 아니고요.
철분이 충분하더라도 생길 수 있는 빈혈입니다. 이 빈혈을 좀 이름이 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대 적아구성 빈혈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적혈구는 도넛처럼 생겼죠. 핵이 없어요. 산소를 운반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적혈구가 성숙되기 이전에 아직 아기 단계일 때는 어떠냐면 거대 적아구의 형태로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핵이 있고요. 본래의 적혈구보다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근데 사이즈는 크지만 얘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근데 얘가 적혈구로 성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타민 B6가 필요한데 얘가 충분하지 않으면 적혈구가 성숙되지 못해서 완전한 이런 세포로 어른 세포로 자라나지 못해서 약간 비정상적인 빈혈이죠. 거대 적아구성 빈혈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비타민 B군 생각보다 빈혈에도 연관이 있고 근육의 어떤 건강 손발톱의 건강, 산화적인 부분, 뭐 호르몬의 합성, 이런 측면에 굉장히 다각적으로 쓰이는구나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미네랄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 가지 다양한 미네랄 모두 다 필요한데 한국 사람들에게 사실은 넘치게 많이 먹는 미네랄이 있습니다. 아주 특징적인 미네랄이죠. 뭘까요? 바로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을 너무너무 많이 먹고 있는데 이 과도한 나트륨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나트륨 그 자체의 그 섭취로 인한 뭐 부종이나 몸에 있어서의 조절작용의 저하뿐만이 아니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전해질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나 칼륨, 그리고 또 우리에게 부족한 이런 칼슘의 흡수와 이용을 방해하는 역할, 장에서의 어떤 칼슘 배설을 촉진하는 이런 역할들을 나트륨이 합니다. 그래서 멸치가 칼슘에 좋은 보고가 아닌 이유는 나트륨 때문에 그래요. 이 멸치에는 칼슘만큼이나 나트륨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잖아요. 우리 또 멸치에 칼슘이 들어있는 또 뼈 부분은 안 먹잖아요. 또 엉뚱하게 먹고 있어요. 물을 우려가지고 막, 그쵸? 육수로 먹는데 칼슘은 물에 막 용출돼서 나온다, 안 나온다? 거의 안 나온다. 나트륨만 먹는 거죠. 그쵸?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뭘 먹어야 되냐면 물을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미 다 교육이 됐기 때문에 이 굿모닝을 하시면서 이제 물 드시는 습관 만드시는 리더님들 많으실 거예요. 바틀에 물을 가득 담아서 물 열심히 드시는데 물이 좋은 이유는 여기 다 적혀져 있습니다. 이걸 뭐 이 시간에 또 정리하진 않을게요. 여름철에 물을 또 먹어야 되는 이유는 바깥에는 땀이 나고 실내는 에어컨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한 환경이죠. 수분 손실이 굉장히 많은 환경이기 때문에 삼계탕보다는 더 좋은 보양식 사실은 물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름철에 해야 될 게 많죠, 그쵸? 부족한 영양소도 챙겨야 되지만 또 주의하실 게 있어요.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기사 나온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급식으로 빵이 제공됐는데 그걸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생겼었어요. 살모넬라 감염으로 인한 이런 문제. 이게 제조 처리 과정 가운데 다 처리된 건데 어떻게 살모넬라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살모넬라 같은 경우에는 유해균 가운데 흔히들 이렇게 표현하죠. 굉장히 아주 높은 증식력을 가지고 있는 균이에요. 한 마리가 시간이 경과하면 수백만 마리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번식할 수 있는데 여름철이 아주 좋은 계절이라는 거예요. 습도도 높고 온도도 높고 또 먹이가 있으면 그 상황에서 굉장히 빠르게 증식을 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6월에서 8월이 이 식중독 사고를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이런 시기인데요. 근데 우리 또 이런 경험을 해봐요.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좀 안 괜찮은 경험. 또 반대일 수도 있죠. 나는 안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또 괜찮은 경험. 어떤 균을 먹어서 이제 균에 의해서 동일한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라기보다는 나의 장내 환경에 따라서 결과치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 장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몸 안에 피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일차적인 방어막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교육을 우리 탄탄하게 너무 잘 받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우리 장을 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름철 건강관리이지만 막 여러 가지 건강관리의 좀 총합편이죠. 그쵸? 예전에 배우셨던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이런 기회가 되는데요. 이 장세포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얘는 동일한 사람의 장세포가 아니라 딱 반으로 갈라서 요 세 개는 건강한 장, 헬시 겉이라고 되어 있죠. 이 오른쪽은 리키 겉. 이 리키는 새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누수되고 있는 건강하지 않은 장을 조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장과 건강하지 않은 장의 그 비교점을 좀 비교해 놓고 보면 건강한 장은 어떻죠? 이 아래쪽에 있는 장세포가 색깔도 더 또릿또릿하고
또 가장 구별되는 차이점은 뭐냐면 장세포가 착착착 담벼락을 잘 세우고 있어요. 벽돌로 담벼락을 쌓았는데 빈대 없이 착착착 잘 쌓여져 있잖아요. 근데 누수되고 있는 장은 어떻죠? 좀 흐릿하게 쌓여져 있어요. 이렇게 간격이 떨어져 있죠. 뭔가 착착착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느슨하게 되어 있고 그 위쪽에 있는 이 장세포가 만들어내는 점액층 같은 경우에도 건강한 장은 굉장히 풍성해요. 근데 리키한 간은 건강하지 않은 간은 굉장히 부실하고 또 그 위쪽에 있는 미생물의 균형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건강한 장은 이렇게 풍성하고 균형 있고 다양한 반면 위키한 간은 좀 부실하다. 뭔가 차이점이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이런 방어막이 있다. 배리어가 있어요. 장세포라고 하는 1차적인 배리어. 또 장세포 위에는 2차적인 점액층의 배리어가 있고 또 3차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미생물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물이 소화기관을 흘러가면서 그 경로를 흘러가게 되는데 이 1, 2, 3차 배리어가 약하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건강하지 않은 장은 부실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런 부실한 상황에 노출됐을 때 외부에 균이 들어왔을 때 혹은 내가 의도치 않게 먹은 음식물에 혼입된 여러 가지 문제적인 성분이 1, 2, 3차 배리어가 건강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탁 막아지죠. 그렇죠? 1차에서 막아지고 2차에서 막아지고 3차에서 막아지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모두 뚫고 어디까지 들어오죠? 이 장세포를 뚫고 들어온 부분은 혈관이에요. 내 몸 안까지 이런 다양한 문제적인 성분이 바로 직접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경로가 된다. 그 경로가 사실은 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장 건강을 건강하게 챙겨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특히나 건강한 장을 위해서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것은 미생물의 균형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신 건데요. 그래서 이 균형을 왜 챙겨야 되는지 아주 특별한 뉴트라이트의 균주 두 가지를 가지고 한 몇 개의 세포 실험을 조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전에도 한번 보셨던 자료죠.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NCFM을 가지고 한 실험입니다. 얘는 장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맨 위쪽에 있는 요 세포는 인간 장세포 샘플이고요. 두 번째 열에 있는 것은 뭐냐면 다양한 유익균들이에요. 이 락토바실라스 아시도필러스 이게 NCFM이죠. 동일 조건 내에 생존율이 훨씬 더 높은 이런 부분을 이 NCFM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플란타넘이나 퍼멘텀이나 브레비스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도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가 잘 살아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실험은 뭐냐면 인간 장세포와 이 균주를 혼합을 했어요. 얘가 살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세포에 착 잘 붙어서 이 바깥에 외부의 레이어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NCFM 아주 탁월한 장 접착능을 가지고 있다. 장세포에 탁 붙어가지고 방어막을 잘 형성해주는 이 NCFM의 자료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입니다.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또 다른 균주죠. 빅피도박테리움 락티스 HN019와 관련된 세포 실험이에요. 얘는 뭐를 했냐면 배양 실험을 했어요. 얘를 증식을 시킨 거죠. 2시간 후에, 6시간 후에 얼마나 증식하는지를 봤어요. 얘는 HM019고요. 이 빨간색은 뭘까요? 얼핏 보더라도 빨간색이니까 좋은 애는 아니겠죠? 바로 살모넬라입니다. 살모넬라를 증식시켜 봤어요. 동일 조건 내에 증식했는데 6시간을 경과 후에 봤더니 어떻죠? 이 살모넬라는 정말 아주 무서운 증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더 가파르게 HN019보다 더 많이 증식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실험을 끝내면 안 되겠죠? 어떤 다른 실험을 했냐면 이 두 가지를 믹스해서 실험을 했어요. HN019와 살모넬라를 믹스한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결과가 나왔죠? 먼저 HN019부터 한번 볼게요. 원래 이 HN019만 증식을 했을 경우에는 요만큼 증식하거든요. 근데 얘 두 개를 믹스해서 증식했더니 HN019가 어떻게 됐죠? 증식력이, 번식력이 더 높아졌어요. 반면 살모넬라는 어떻죠? 혼합해서 증식을 했더니 얘가 거의 증식을 못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무언가 동일 조건 내에 한 종의 균이 도미넌트,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나머지 다른 균주는 증식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경쟁적으로 흡수해서 나머지가 증식하지 못하도록 확 억누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유익균을 섭취한다라는 이런 부분. 그래서 내 몸에서 있을 수 있는 이런 유해균의 증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세포 실험의 결과로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보여드린다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그쵸. 제품을 보도록 할까요? 이제 7월에 진행되는 특별한 프로모션입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B군으로 채우는 몸속 세포 에너지. 누트라이트 이제 비타민 B군 제품이죠. 이 비타민 B군을 언제 어디서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트라이트는 이스트비와 비타민 B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하실 수가 있는데 이 비타민 B군 누가 섭취하시면 될까요? 에너지 소비가 많은 어린이 청소년, 피로 스트레스가 많은 성인 남녀, 임신 수유부, 그리고 에너지 보강이 더욱더 필요한 장년층까지 이 비타민 B군은 모두에게 필요하다. 에너지 활성화가 필요 없는 이런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에게 필요한 이런 비타민 B군을 경우에 따라서는 씹어먹는 형태의 제품이 이스트비로, 경우에 따라서는 물과 함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B 플러스로 잘 채우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7월 3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맞이 활력 충전 프로모션이 진행이 돼요. 이스트비 두 개에 엔자임 바이옴 미니가 증정이 되는. 근데 이 엔자임 바이옴 미니가 세 개가 증정이 되죠. 그러면 엔자임 바이옴 거의 한 달치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여름맞이 활력 충전 프로모션이 7월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올 8월이 되면요. 마이랩 출시가 3주년이 됩니다. 너무너무 또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장이 힘이다. 라는 마이랩 솔루션의 특별한 프로모션이 또 7월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마이랩 출시 3주년을 맞이해서요. 더 쉽고 더 정교하고 더 풍부해진 결과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 결과 리포트를 리뉴얼할 예정인데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마이랩의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그 키트의 프로모션은 7월에 진행이 되는데 이 마이랩의 결과지의 그 리뉴얼은 8월부터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트를 미리 준비를 하시고요. 달라진 결과 리포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분석 의뢰를 8월 1일 이후에 의뢰를 하시면 되세요. 달라진 결과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석은 더 쉽게 나의 장 상태를 한눈에 비교하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결과지를 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또 분석을 더욱더 정교하게 부티르산이라고 하는 장 누수와 관련된 지표를 추가했고요. 구름별 맞춤 관리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정보도 또한 더 풍부하게. 그래서 내가 분석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의 이런 어떤 결과를 더욱더 값지게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요 내용들 한번 볼까요? 기존에는 이 종합 결과를 이런 방사상 그래프로 이렇게 좀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게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좀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주의, 보통, 양으로 등급화해서 나의 장의 상태를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결과지를 좀 바꿀 예정입니다. 주요 항목의 결과에 있어서도 이 다양성과 관련된 지표인데 이런 포물선 그래프 안에 위치를 그냥 좀 보여드렸는데요. 요게 아니라 전체 평균 중에 내가 어느 쯤인지 그리고 나의 동일 연령대에 내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조금 더 해석하시기 쉽게 나의 위치에 정확한 해석을 위한 이런 가이드를 드릴 예정이고요. 또 단세지방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중에 핵심이 되는 뷰티르산과 관련된 이런 항목을 더욱더 추가해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정상 장벽과 손상된 장벽, 아까는 장세포와 관련된 이미지로 좀 보여드렸죠. 그 부분을 뚫고 유해 물질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독소의 유입으로 인한 염증이나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미리 알 수 있는 또 다른 지표죠. 뷰티리산 관련된 지표를 전달을 해드려서 장벽의 건강까지도 좀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식생활과 관련된 이런 결과지들을 쭉 나열해서 조금 보여드렸는데 그 가이드를 한 페이지에 한눈에 착 보실 수 있도록 요약해서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바꿔야 되지? 이게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계셨죠, 그렇죠? 그래서
맞춤 생활 습관 세 가지를 또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정보를 더욱더 풍성하게 드릴 예정이에요. 각각의 이 지표 아래에 그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강화해서 드릴 거고요. 또 FAQ를 담아서 이 리포트와 관련된 결과 분석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는 지표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7월 16일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아는 것, 아는 장이 힘이다. 라는 이런 이름의 마이랩 솔루션 프로모션이 진행이 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 키트 3개를 구매하시면 하나를 추가 증정받는 특별한 프로모션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테스트 키트 말고도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를 이미 드시고 계시는 리더님들 계시잖아요. 대용량 구매 시 엔자임 바이옴 미니 3개가 증정이 되는 그 한 달치의 엔자임 바이옴을 또 받으실 수 있는 특별한 아는 것이 힘인 마이크로 마이랩 솔루션 프로모션이 7월에 진행이 됩니다. 또 이 3주년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또 기념하는 특별한 다양한 교육과 행사들이 또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여기 많은 리더님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7월의 내용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는데요.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났죠, 그쵸? 그래서 오늘 정리된 내용 혹은 궁금하셨던, 평소에 궁금하셨던 뭐 누트라이트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혹은 음소거를 해제 가능하신가요? 그 부분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이 없으시면 혹시 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이제 컨설턴트 BC 분을 통해서 전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제가